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회개혁 방안인 실학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농민층의 분화,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후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에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변화 중에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 방안으로서의 실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교과서 페이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같이 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려면 실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실학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조선 후기 뭐가 발달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고 또 뭐 했다고 했죠? 그렇죠. 신분제도가 어떻게 된다? 동요했다. 여기서 동요는 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 동요가 아니라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린다.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이것들이 사회적 변화죠.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제는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 관료들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했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성리학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그렇죠. 유교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도덕적인 학문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그리고 뭐 눈에 당장 보이는 이런 물건이나 뭐 이런 경제나 사회나 이런 걸 중요시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성이나 사람의 본성이나 도덕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굉장히 사변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회가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회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고 신분제는 동요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지배층은 어떻다? 현실에 크게 관계가 없는 뭐에 빠져 있었다? 성리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뭐가 등장한다?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실학의 내용은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현실 개혁 방안입니다. 무슨 개혁이라고요? 그렇죠. 현실적인 개혁 방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겠습니까? 현실이 되겠죠.
뭐 사람 심성이 어떠니, 뭐 어떻게 도덕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수양을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장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자신의 토지를 잃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고,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나라가 불안한데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개혁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청나라의 고증학이라는 학문과 서양의 과학 기술이었어요. 주로 청나라를 통해서 왔는데요. 청나라의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청나라 당시에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학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적인 학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전에 있는 이제 유교들하고는 다르게 뭐를 중요시했냐면 문헌의 고증을 중요시했어요. 뭘 중요시했다고요? 문헌의 고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증학이라 부르는데,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글을 의미하죠. 이러한 책이나 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학문이냐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현실에 관계되어 있는 학문인 실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청나라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지만, 당시 서양은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라고 하면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발전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는데, 이러한 과학기술이 이제 청나라와 교역하면서 청나라에 오게 되고,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몇몇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이제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실학이 사회, 경제, 정치의 현실 개혁 방안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실학자들 중에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농업을 중요시했던 중농주의 학파,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을 중요시했던 중상주의 학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중농주의 학파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뭘 중요시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농업을 중요시하고, 농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토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러한 토지 문제를 관심을 가져가지고 결국에는 뭘 하고 싶었느냐면, 농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러한 중농주의 학파 사람들이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니까,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 생산력이 발달했다. 농업 생산력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냐면, 이제 모내기법 등으로 뭐가 가능해졌다? 광작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발달으로 어떻게 했다? 농민들 중에서 부농이 생기기도 하고, 부자의 농민이 생기기도 하고, 토지를 잃고 몰락하는 농민들도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농민층이 어떻게 됐다?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제 개똥이 소똥이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광작도 하고 여러 가지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땅을 점점 넓혀가지고
큰 땅을 가지게 되고 광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겨서 머슴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로 가서 임노동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홍이 되는 사람이 많고 몰락하는 농민이 적으면 괜찮은데 몰락하는 농민의 숫자가 훨씬 많고 분홍이 되는 사람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 몰락하는 농민이 많았다. 그 말은 즉 뭡니까? 그렇죠. 뭐다? 몰락하는 농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세금과도 관련돼 있는 거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농주의 학파는 뭘 얘기하느냐면 토지의 재분배,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하는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한 뭐다? 농촌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토지 재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인물별로 사람들별로 학자별로 인물별로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주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3명.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유형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유형원은요. 균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균전론. 균 하면 뭡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균등하다. 어떻다? 균등하다라는 걸 똑같이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균전론은요. 뭐에 대한 거냐면 바로 신분별로 차등을 두어서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그리고 선비들은 조금 덜 가지고 그리고 농민들은 조금만 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한다. 그리고 세금과 군역도 조정을 해야 된다. 대신에 토지가 아예 없던 사람들은 토지를 받게 되니까 이러한 이제 토지를 잃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농민들에게는 좋은 개혁 방안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익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을 했냐면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한전론이라고 하는 건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제한을 둔다라는 게 뭐냐면 영업전이라고 해서 땅을 지급해 줍니다. 이거는 이 영업전은 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각 집마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전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다. 사고 팔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토지를 다 영업전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 영업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집마다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보장을 해주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뭐를 이야기했냐면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라는 사람은요. 정약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엇을 주장하냐면 여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여전론은요. 뭐냐면 마을 단위, 한 마을 단위로 공동농장을 만들어서 즉 뭐다 하면 공동토지 소유입니다.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동으로 경작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공동으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노동량에 따라서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좀 적게 주는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정약용의 여전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으로 모두 똑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거기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지만 요 정약용 같은 경우는 노동량에 따라서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어쨌든 간에 한 마을에 토지를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경작을 한다라는 점에서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토지의 재분배를 통한 농촌 사회에 뭐가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는 생각이 조금씩 달랐는데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그리고 정약용은 여전론이라고 하는 토지 분배 계획을 세웠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 조금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올리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 밑에 받쳐야 돼서 이거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뭘 살펴봐야 하냐면 중상주의 학파. 중상주의 학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상주의 학파는요, 뭐냐? 땡땡. 토지개혁. 그리고 농업 생산력. 이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물자 유통이 중요하다. 물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해야 된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상업과 공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진흥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공업을 우리가 농업뿐만 아니라 뭐까지 필요하다? 상공업의 진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공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상주의 학파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살펴봐야 할까요? 인물별 주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여긴 한 4명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직업의 평등이 필요하다. 이 중상주의 학파가 상공업을 진흥해야 한다. 상공업을 굉장히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말은 그 당시 조선은 크게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조선 후기가 되면 상공업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라고 의아해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선 전기에 비해서 발달을 했다는 거지 사실은 그 당시 서양이라든지 아니면 청나라, 가까운 청나라만 해도 조선보다 훨씬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농공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제 사자는 뭐냐면 선비사자예요. 선비,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신분이고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농공상.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제일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만들고 하는 것은 농민보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상공업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상공업이 발달을 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학자들이 뭐 청나라도 가보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이 조선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발달이 안 됐다? 상공업이 발달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개발을 중요시했던 겁니다.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거를 쭉 이렇게 우리가 위계설처럼 놔두고 농업은 중요하고 상공업은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다? 잘못이다라고 보고 이러한 산업공상의 기존의 그런 차별적인 그런 직업의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다 평등하게 보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상공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대용은요, 우리가 기술을 혁신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문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문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양반 가문이 있고 뭐 노비는 계속 노비고 양반은 양반이라서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고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권을 다 가져가는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폐지해야 한다. 즉 이 신분적인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분적인 제도, 신분제를 폐지하고 뭐다? 평등 사상을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뭘 얘기했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한다.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지도 같은 걸 보니까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더 이상 아니더라.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을 큰 나라라고 하면서 중국만 섬길 것이냐. 세계는 중국이 중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은요, 뭐 해야 한다? 수레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수레화,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산이 많기도 하지만 평지에서도 뭘 잘 안 썼냐면 수레를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구루마를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바퀴가 달린 수레를 잘 안 쓴다. 그리고 배를 더 많이 이제 써야 한다. 우리는 매일 지게 같은 거 쥐고 소규모만 옮기니까 뭐가 안 된다? 물자의 이동이 안 되고 물자의 유통이 안 되고 그 때문에 상공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도 뭘 많이 써야 한다? 수레와 선박을 많이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냐면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화폐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상품 화폐 경제가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제가라는 사람은요. 박제가는 청나라하고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특이하게 뭐라고 했냐면 소비를 증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제가는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물물을 쓰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마르게 되지만 계속 물을 길어다 쓰면 그 우물에서 계속 물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써야 한다. 써야 물건이 유통이 되고 거기서부터 뭐 한다?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기 청나라와의 교육 확대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냐면 이 중상주의 학파를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요. 북학파라고도 불러요. 북학파, 북력 북자입니다. 북학. 그래서 이 북학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으니까 북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학문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당시에 이제 조그마한 나라니까 특히 그리고 교류를 서양 이런 나라하고는 안 하고 일본이나 청나라하고만 지금 그때 교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서양의 문물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올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청나라다라고 해서 청과의 교육을 확대하고 청나라가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학파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와 한계. 이거 조금 더 올려볼까요? 좀 더 올렸습니다. 자, 먼저 의의는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실학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거였냐 하면 미래지향적이고 긴 학문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학문이었다. 새로운 사회로
지금 현재 있는 사회 모습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개혁해가지고 새로운 사회로 가져가려고 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회 개혁적인 학문이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문제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점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이 실학자 대부분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 서인 노론 정권에서 별로 이 사람들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사람들 실학자들도 여전히 유교적인 사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도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학자로서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실학의 내용이 다시 적을게요. 국가 정책화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산업의 발달 방안은요, 이 사람들의 제자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개화기에 가면 개화파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개화파와 개화 사상,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에서도 사실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조선 후기 사회개혁 방안으로서의 실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학의 등장 배경부터 시작해서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 학파와 그리고 상업까지 중요시했던 중상주의 학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거는 이 중상주의 학파라고 해서 상업만 중요시했던 건 아니다. 일단 토지개혁이나 농업 생산력에 대한 건 기본이고 거기에 뭐까지 가야 했다? 상공의 진흥까지 가야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중상주의 학파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요.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쭉 넘어가가지고요. 교과서 166페이지에 있는 세도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